1903년 12월 24일 일본 히로시마 법정에 조선인 피고가 섰다. 이들은 살인 혐의를 받고 있었다. 신문을 끝낸 재판장이 피고 고영근에게 최후 진술을 요구했다. 다른 할 말이 있는가? 모살죄라고 하는 것은 유감이다. 적게 참사할 복국 모수로 하라. 그는 자신은 단순히 살인을 한 것이 아니라 국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 적의 목을 베었다고 증언했다. 그가 말한 국모는 8년 전 을미사변으로 목숨을 잃은 명성황후. 이것은 명성황후 복수 사건이었다. 조선의 국모가 자국의 궁궐에서 일본 자객들에 의해 무참히 살해당한 을미사변. 이 을미사변은 오늘날까지도 우리 역사에 커다란 치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발생한 지 8년 뒤 명성황후의 원수를 갚겠노라고 나선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고영근은 우범선을 암살한 뒤에 을미사변 당시 국모를 살해한 원수를 갚았노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의 말대로라면은 우범선은 명성황후 살해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인데요. 과연 우범선은 어떤 일을 했기에 암살의 대상이 됐던 걸까요? 역사 스페셜, 오늘은 이 명성황후 복수 사건의 실체를 추적해봅니다. 일본 후쿠오카현 쿠시다 신사. 이곳엔 100년 전 기증받은 후 외부에 좀처럼 공개하지 않는 귀중품이 있다. 날의 길이만 90cm에 이르는 칼이다. ちょうど合戦が多い時期の刀で実戦用に作られた刀です。 에도시대 유명한 장인이 만든 칼. 이것은 사람을 죽이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졌다. 나무로 만든 칼집엔 늙은 여우를 단칼에 베다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다. 칼의 주인은 암살에 성공한 날을 기념해 글을 새겼다. 그는 후쿠오카 출신의 사무라이 도 가츠아키. 자신이 이 칼로 조선의 왕비를 베었다고 증언했다. (1895년 10월 8일) 새벽 5시 30분 광화문은 습격당하고 있었다. 궁궐을 방어하던 수비대는 순식간에 무너졌다. 일본 군인과 경찰, 민간인의 조선인까지 포함된 무리들은 경복궁의 최후방 건천궁을 향해 진격했다. 그들이 노리는 것은 왕비였다. 하지만 그들은 왕비 얼굴을 몰랐다. 궁녀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고 위협하며 왕비의 소재를 물었다.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자객들은 왕비의 침전을 점령했다. 조선의 왕비는 이로탈 방어도 도피조차도 하지 못한 채 자객의 칼에 사망했다. 한나라의 왕비로서 받아야 할 최소한의 존중도 없는 죽음이었다. 그런데 명성황후가 살해되던 그날 그 현장엔 한 조선인이 있었다. 이 사건을 추적하던 제작진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귀중한 자료를 발견했다. 개인 문고실 깊숙한 곳에 보관된 한 권의 책.
우범선 최우사다. 최근 우범선과 비슷한 시기 일본에 망명했던 독립운동가 윤효정에 의해 쓰여졌다. 한자 초서로 쓰여져 번역이 쉽지 않았다. 제작진은 전문가에게 번역을 의뢰했다. 중앙도서관에 있는 책인데요. 예. 을미사변 당일 우범선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 이 부분이 명성 황후가 시해되던 그날 그 현장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네요. 네. 예. 병사들이 강화문 안으로 반쯤 들어갔을 때 뜻밖의 홍계훈이 병사 몇 명을 데리고 갑작스레 달려왔다. 우범선은 훈련대 병사들을 이끌고 일본 자객들과 함께 광화문을 통과했다. 그는 훈련대 연대장 홍계훈이 진입을 저지하자 즉시 죽이라고 명령했다. 우범선은 자객들이 건천궁에 진입하자 군대를 풀어 담을 에워싸고 파수를 받다. 그리고 왕비가 살해된 현장에 불려갔다. 이 사람인가? 그렇다. 그는 낭인들 앞에서 죽은 왕비의 얼굴을 확인해 주었다. 경복궁의 가장 북쪽, 여러 채 건물로 둘러싸여 있는 건천궁 오코루. 이곳에서 사상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왕비 살해가 일어났다. 왕비는 새벽녘 수십 명의 일본 자객들에 둘러싸여 치욕의 최후를 맞았다. 이곳에서 일어난 왕비 살해 사건엔 조선 훈련대 대대장 우범선이 관여돼 있었다. 그가 당시 무엇을 했는지는 그동안 사건에 가담했던 일본인들의 기록에 의존해 왔는데 그 내용이 자세하지 않아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범선 본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우범선 최우사는 상당 부분 저자가 우범선 본인에게 들었던 진술을 인용하고 있다. 책엔 우범선이 사건의 뒷수습에 어떻게 관여했는지가 기록돼 있다. 우범선은 왕비의 시체를 확인한 후 부하들에게 소강 명령을 내린다. 왕비의 시체는 오코루 뒷산인 노곤에서 불태워졌다. 우범선은 그곳에서 자신의 심경을 읊었다. 숲처럼 무성하던 민씨족 속 수백 명의 시녀, 신하라며 그녀를 국모라고 부르던 2천만 백성, 그들은 지금 어디 있는가? 한숨에 목숨이 끊어질 때 오직 한 사람, 우범선만이 그것을 보았네. 우범선은 자신의 행동이 조선의 국정을 쇄신시킬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믿었다. 우범선은 중인의 신분이었는데요. 당시 권력을 잡고 있었던 민씨 세력에 강한 반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우범선은 명성황후 살해에 이용할 조선인들을 찾고 있었던 주한 일본 공사 미우라에게 최적의 포섭 대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미우라가 이용한 사람은 우범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명성황후 살해는 주한 일본 공사관에서 주도했다. 당시 일본 공사는 직업군인 출신의 미우라 고로였다. 1895년 9월 21일 미우라는 한성 신보사 사장 아다치 겐조에게 왕비 살해 계획의 운을 뗀다. 아무래도 한 번은 여우사냥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자네 밑에 젊은 녀석들이 몇 명이나 있는가? 여러 명 있습니다.
여우는 명성황후, 여우 사냥은 명성황후 암살을 의미했다. 일본은 왜 왕비 살해를 계획했던 것일까? 당시 조선의 외교는 왕비 민씨가 장악하고 있었다. 그녀의 외교 노선은 이나 거일, 러시아를 끌어들여 일본을 견제하는 것이었다. 청일전쟁에 승리한 후 일본이 전리품으로 요동을 차지하자 위기의식을 느낀 러시아는 독일과 프랑스까지 끌어들여 지배권을 환수한다. 이른바 삼국 간섭이다. 삼국 간섭 당시에 이 러시아의 일간에 한 번 협박을 한 바람에 민왕후가 보기에 말입니다. 일본은 속절없이 자기네가 희생을 치르면서 얻은 요동반도를 돌려줬단 말이에요. 일본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청나라가 가지고 있던 모든 말하자면 이권을 러시아에게 주고 칠러 정책으로 바꿉니다. 민왕후는 실제로 따지면 칠러파예요. 그 당시에 민왕후의 방법으로서는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민왕후가 택할 수 있는 길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일본은 절대 안 되겠고,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그냥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다. 그 결정을 일본 정부가 내렸어요. 이게 민왕후 시해의 이제 본질이죠. 이 어려운 난국 10월 3일 미우라는 왕비 살해 계획의 우범선을 끌어들인다. 나는 무부요. 특별한 전견은 없으나 즉각 그 당으로 일소하지 않으면 어떠한 고제 양책이 있을지라도 조선을 변개하기 어렵소. 이 훈련대는 1, 2, 3 훈련대가 있는데 전부 일본인의 이 조종을 받는 그런 식의 군대였습니다. 친위대는 반면에 이 황실에 이제 이 관할을 돼 있었고, 거기에서 훈련대들을 동원을 해서 가담을 시켜가지고 위장을 하려고 했죠. 이 조선인들끼리의 싸움이었고 그 와중에 일어난 시해 사건이라고 위장을 하려고 했었죠. 갑오경장 때 만들어진 신식군대인 조선훈련대는 해체 위기에 처해 있었다. 민씨 정권은 왕실 집권에 새로운 군대를 만들고자 했다. 훈련대는 반발했다. 우범선은 개혁을 위해선 민씨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우범선은 중인 출신으로 양반 자제들한테 훈련을 시킬 때도 내 이놈 소리를 들으면서 수모를 당했고, 그 뒤로 우범선은 일본의 신사유론단의 일원으로 와서 4개월 정도를 돌아보면서 일본식으로 조선도 근대화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귀국한 후에도 당시 수구파 정권대에서는 반감을 가지고 근대화하기 위해서는 또는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일본 측과 힘을 합쳐야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게 됐습니다. 왕비가 살해되던 날, 우범선은 한 유력 인사의 가마를 호위하고 경복궁에 들어섰다. 그는 대원군, 민씨 세력의 정권을 빼앗긴 채 사실상 유배돼 있던 처지였다. 미우라는 을미사변 20여일 전부터 수차례 사람을 보내 대원군을 포섭했다. 그는 왕비가 살해되던 날 새벽 강령전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을미사변이 일어난 8일 오후 미우라는 본국에 보고를 한다. 그는 왕비 살해 사건을 내분으로 몰아가려 했다. 다음날 한성신보에 지난밤의 참극이 대대적으로 실렸다. 신문은 일본인들은 제외한 채 대원군이 입건한 사실만을 강조했고, 학살 사건을 조선인들끼리의 알력 다툼으로 보도했다. 이것을 가능하면은 이제 조선인들끼리의 내부 알력에 의해서 일어난 거다.
이제 이런 이제 계획을 세운 거죠. 대원군을 마치 이제 이 고부간에 이제 시아버지와 그 며느리 사이의 갈등 관계로 이것을 몰고 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행동대원이 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행동대원은 이제 훈련대를 이제 활용한 거죠. 러시아, 미국 등 열강으로부터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그제서야 일본은 사건 관계자 전원을 히로시마 형무소에 수감하고 군인 8명은 군법 회의에 회부한다. 살인 혐의로 수감된 민간인은 모두 48명에 이르렀다. 일본은 이들을 낭인이라고 했다. 낭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떠도는 사무라이를 뜻하는 말이었지만 스스로 지사, 국사를 자칭하며 정탐활동과 정치 공작을 수행하고 있었다. 사건의 예심 최종 결정서에 이들의 이름과 출신지, 직업 등이 나와 있다. 사건 관련자 48명 중 21명이 구마모토 출신이었고 직업은 기자, 위무성 순사, 교원, 저술가 등 다양했다. 민왕후를 시하러 온 놈 중에 그 한 사람의 시바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시바시로는 하버드 출신이에요. 호리우치 구마이치라고 하는 사람은 동경제대 출신이에요. 아다치 겐조라고 하는 사람은 내중에 장관이 돼요. 일본의 대신이 돼요. 시바시로도 현직 일본 정부의 차관으로서 한국 와서 민비 시해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갖다 깡패라고, 이건 정말 한심한 얘기죠. 그렇다면 명성황후 살해 사건 가담자의 절반이 왜 구마모토 출신일까? 구마모토 일일 신문사 박물관엔 이 신문사 출신 주요 인사들의 사진을 전시해 놓고 있다. 이 중 을미사변에 가담한 사람이 3명이다. 이들의 우두머리 격으로 을미사변에서 행동대장 역할을 했던 아다치 겐조. 그는 우익 성향의 정치결사 단체인 구마모토 국권당 창설자의 직계 수하였다. 이들을 지휘한 것은 큐슈 출신의 내각. 총리 대신 이토 히로부미와 전주환공사 이노우에 가오로는 왕비 살해를 지시했다. 井上馨がですね、どうもこう熊本国権党関係者をですね、前々からこう手なずけているというんでしょうか、自分たちの味方にしたいというそういうこう意図的な動きをですねしていることが分かったんですよね。でそういう井上馨の背景には当然のことながら徴収罰ですねを中心としたやっぱり政府の、人間が関わ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朝鮮半島というものをなんとかこう徴収罰がですねその利権を、自分たちのものにしようというふうな徴収罰の意図というものがですね最初からあったのではないかと。후쿠오카에 위치한 게뇨샤 공동묘지. 이곳엔 낭인 309명의 이름을 적은 명보탑이 있다. 그중엔 낯익은 이름도 있다. 자신이 왕비를 살해했다며 구시다 신사의 칼을 기증한 도가츠아키다. 게뇨샤는 조선 침략을 주장하는 극우단체로 을미사변에 가담한 낭인들이 수감되자 구마모토 국권당과 함께 구속자들의 뒷수습을 했다. 이게 정부 차원의 계획이 아니라면은 어떻게 살인범들을 그렇게 영웅 대접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건 개인 차원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참여했던 공사관 직원들이 다 나중에는 뭐 장관도 오고 외국 대사로도 나갔고 말이죠. 전부 다 이게 영달한단 말이죠. 뭐 이런 등등을 종합해 볼 때 이것은 일본 정부가 깊이 개입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들의 행동대원으로 이용당한 우범선. 그는 을미사변 이후 등장한 친일 내각이 아관 파천으로 무너지자 이듬해 1월 일본으로 망명한다. 명성황후 살해 죄를 벗어나기 위해 도망친 처지. 당시 이런 망명자들은 대부분 궁핍하게 살았다. 그러나 우범선은 달랐다. 히로시마에서 석방된 미우라는 형무소에서 쓰다 남은 1000엔 가운데 300엔을 우범선 일행에게 보낸다. 우범선은 히로시마와 교토, 도쿄, 고베와 구레를 오가며 자유롭게 생활했다. 당시 일본 외무성은 자국 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관리했다. 조선인들의 움직임은 유시찰 한국인 거동이란 제목으로 외무성에 보고됐다. 이 문서에 우범선에 대한 기록이 있다. 우범선은 일본 정부로부터 매달 20엔의 지원금을 받았다. 당시 20엔은 수학교 교사 초봉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이었고 쌀 3가마니를 살 수 있었다. 일본 서민층의 한 달 생활비를 웃도는 돈이었다. 특별 대우는 그에게서 끝나지 않았다. 일본 여자와 결혼해 2남 1녀를 두었던 우범선. 사진 속의 남자아이가 농학자로 유명한 우장춘이다. 일본 정부는 우범선이 사망한 후에도 장남의 학비를 지원했고 차남에 대해선 조선 총독이 기밀비에서 학비를 보조했다. 우범선은 명성황후 살해 사건에 가담한 죄를 피해 도망온 몸이었지만 일본에서의 삶은 마치 영웅처럼 당당했다. 네, 일본 정부의 사주를 받은 미우라는 조선 사람들을 내세워 을미사변을 내분으로 몰아가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동조해 명성황후 살해에 협력한 우범선. 그는 조선인들에게 응당 대가를 치러야 할 반역자였습니다. 명성황후가 살해당한 지 2년여가 지났지만 밝혀진 건 아무것도 없었다. 범인을 찾아내 죄값을 물을 수도 없었다. 황후를 떠나보내는 사람들의 마음은 비통했다. (1897년 11월) 덕수궁엔 긴 상여 행렬이 이어졌다. (1897년 2월) 덕수궁으로 환궁한 고종은 그해 10월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한 달 뒤 명성황후의 국장을 치룬다. 훗날 순종이 되는 황태자는 긴 울음을 토해냈다. 그런데 슬픔에 잠긴 황태자를 지켜보는 한 남자가 있었다. 병마절도살 지낸 고영근이었다. 황태자 전하께서 밤낮으로 통곡하시면서 생모의 원수를 누가 토멸해 줄 것인가라고 한탄하셨는데 난 오늘에도 그 일을 생각하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이 생각된다. (1899년) 여름 고영근은 일본으로 떠난다. 그는 구마모토와 고베, 오사카 등을 떠돌았다. 답장서 우범선을 1903년 7월 그는 오사카에서 조선어학회 활동을 하던 독립운동가 윤효정의 집에 머물고 있었다.
이곳에서 그는 윤효정에게 우범선 암살 계획을 듣게 된다. 제가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우범선은 구례시에 살고 있었다. 그는 자객을 경계했다. 동서내외와 동거하며 혼자 있는 시간을 줄였고 상대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2층에 살기를 고집했다. 그가 살던 곳은 어디였을까? 이에 지도를 찾아 위치를 가늠해봤다. こちらのですね。 1508の場合はこの辺りになります。 この辺りがウボム선다. 이 근처가 지금 전에 우범선의 집이었죠. このウボム선家からね、この고영근の事件現場までは距離はどのぐらいですか？距離です。1キロないぐらいですね。直線距離で。直線距離で。はい。 우범선이 살던 와시마치 1508번지 일대는 상가로편에 있다. 종전 후 새로 만들어진 주소는 호돌이 2촌의 6번지. 100여 년 전 바로 이곳에 2층 목조 건물이 있었고 우범선은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다. (1903년 10월 28일) 그의 집에 한 남자가 찾아온다. 계십니까? 계십니까? 그가 고영근이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고영근은 압록강으로 우범선을 유인하자는 윤효정을 뿌리치고 단독으로 우범선을 찾아왔다. 다름 아니라 이곳 구례에서 저도 좀 살아보고. 고영근은 뛰어난 언변으로 그의 경기심을 풀었다. 그리고 이곳에 살고 싶으니 방을 구해달라고 부탁한다. 우범선이 고영근을 위해 찾은 집은 자신의 집에서 멀지 않았다. 구례시 와슈마치 2079번지. 현재 와시온마치 17번지인 이곳에 그가 구해준 방 2칸짜리 집이 있었다. 고영근은 이 집에서 거사를 결행하기로 결심한다. 고영근이 황실로 보낸 편지엔 우범선이 을미사변 당시 국모 살해에 일조한 역적임을 밝히고 그를 단죄한다는 결심이 들어있다. 고영근은 우범선에게 가족들을 데려올 생각이니 더 큰 집을 구해달라고 거듭 부탁해 시간을 번 후 그의 주위를 맴돌며 기회를 노렸다. 그리고 자신을 도와줄 새로운 동지를 영입했다. 그는 오카야마에 살고 있던 자신의 노복 노윤명이었다. 노윤명은 고영근과 함께 행동할 것을 약속한다. (1903년 11월 24일) 새 집에 대한 계약을 마치자 고영근은 이사턱을 내겠다며 우범선을 초대한다. 고영근과 함께 보낸 지난 한 달 동안 아무런 일이 없자 우범선은 고영근에 대한 경계심이 한결 누그러져 있었다. 자, 한 잔 더 드시지요. 한 시간쯤 지났을 때 고영근이 슬며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시 실례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엇을 먹어볼까? 그리고 우범선의 등 뒤로 갔다. 우범선이 낌새가 이상함을 알아챈 순간 오른쪽 목으로 날카로운 금속이 들어왔다. 고영근은 목과 턱을 수차례 더 찔렀고 그 순간 노윤명이 달려들어 쇠망치로 머리를 난타했다. 우범선은 즉사했다. 그날 저녁 8시 15분 그들은 인근 와쇼마치 파출소로 찾아가 자수했다. 한국인 동족을 잔인하게 살해한 보기 드문 사건. 일본 언론은 떠들썩하게 보도했다. 지방지뿐 아니라 전국지까지도 한국인 망명객 우범선의 살해 사건을 보도했다. 사건 현장의 도면까지 그려가며 참상을 전했다. 일본 언론은 우범선을 열사라고 표현했다. 그리고 강계지사인 우범선이 살해당한 것은 비문명의 오욕이라고 보도했다. 우범선은 구례의 한 작은 사찰에 잠들어 있다. 일본인들의 묘 가운데 유일한 한국인의 묘다.今もウボムスンのね、何か家族とかがこっちに来る場合もありますか？今のところないですね。ないですか。 비석 아래엔 화장한 후 분굴한 유골이 매장돼 있다. 사찰 관계자들조차도 얼마 전까지 이곳에 유골이 있는 걸 몰랐다. なぜそういう立場の人ですから暗殺されたというようなことで、できるだけそういったことを表に出したくなかったのかもしれません。 비석은 모금을 통해 세워졌다. 일본인들은 그가 사망하자 묘지를 만들고 제사를 지낼 비용을 모금했다. 명성황후 시해에 앞장섰던 낭인들과 한국인 망명객을 지원하던 부호 등이 기부를 했다. 그중 스나가란 부호의 지원은 각별했다. 사노시에 있는 사찰 묘켄지. 스나가 가문의 가족묘가 있다. 그런데 이곳에 우범선이 있다. 우범선 쪽은 우범선 지묘. 분골의 일부를 이장에 만든 또 하나의 묘다. 우범선을 양자로 삼았던 스나가는 도쿄 아오야마로 이장된 우범선의 묘가 방치되자 자신의 가족묘로 이장에 관리할 만큼 그에 대한 애정이 깊었다. 1903년 12월 24일 우범선 살해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 만에 1심 공판이 열렸다. 다른 할 말이 있는가? 모살죄라고 하는 것은 유감이다. 적게 참사할 복궁 모수로 하라. 난 단순히 살인을 한 것이 아니라 국모의 원수를 스스로 갚은 것이다. 판결이 내려졌다. 피고 노윤명은 무기징역, 고영근은 사형에 처한다. 고영근은 끝까지 의연했다. 고영근은 암살 계획을 세울 당시 이미 사형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처럼 목숨을 걸고 명성황후 복수에 나서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에는 오래전부터 배후설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외교 문서 같은 게 이쪽이다. 우범선 살해 소식은 즉시 국내에 알려졌다. 일본 외교 사료관엔 당시 대한제국 황실의 분위기를 전하는 기록이 남아있다. 황후 친정 식구들의 감회는 남달랐다. 민씨들은 은밀히 축하연을 열 만큼 오랜 한을 더는 계기로 여겼다. 이전 고국의 결석 재판. 하지만 일본은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 우범선을 죽여 그 공에 따라 본국으로부터 소환을 받아 사형을 면제받을 고영근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우범선을 살해한 것으로 몰아가려 했다. 이번 일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노윤명은 항변했다. 복수하는 일을 북녘 김씨를 통하여 위임하셨고 그 후에도 내가 그는 전부터 궁녀를 통해 황태자에게 복수를 위임받았고 일본에 오기 전 다시 거듭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고영근은 암살은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모든 복수의 염원은 일본에 오기 전부터 있었다. 위임 여부에 관계없이 신하이기 때문에 원수를 갚은 것이다. 난 오늘 죽어도 여한은 없다. 일본과 한국에서 모두 사건의 배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양국에서 지목한 사건의 배후는 고종이었다. 왕비가 살해된 후 고종은 이미 우범선에 대한 참수령을 내린 적이 있었다. 고종은 나라에 변란을 만드는 신하 6명을 지목하고 이들의 목을 베일 것을 명령했는데 우범선은 그중 한 명이었다. 반역자에 대한 처단은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다. 1894년 8월 김옥균이 상하이의 한 호텔에서 암살된다. 그를 살해한 사람은 프랑스 유학생 홍종우. 그는 갑신정변 관련자들을 처단하기 위해 정권이 사주한 인물이었다. 고종은 김옥균의 시체를 능지처참해 대역죄인이란 깃발과 함께 양화진에 걸었다. 우범선을 살해한 고영근과 고종은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 그래, 집안 어른들은 잘 지내고 계시더냐? 고영근은 고종과 민왕비의 은혜로 살아가던 신하였다. 그는 하루 3번씩 궁에 드나들며 왕과 왕비를 아련했다. 고영근은 고종의 총애를 받았다. 그는 민씨 일가와의 인연을 통해 왕과 가까워졌다. 그는 명성 황후의 조카인 민영익의 겸인이었다. 당시에 청직이란 그런 뜻으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하는 일까지도 다 맡아서 하는 그런 말하자면 막 노복인, 종인 그런 셈이었다고 합니다. 후손들과 함께 제주 고시 영곡공파의 족보를 찾았다. 아버님은 중점이고요. 장남은 용현이고 저희 할아버님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큰아버님은 고효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발견됐다. 고영근의 집안은 대대로 벼슬을 냈다. 그의 아버지인 벼슬이 병조 참판에 이르렀다. 그런 그가 왜 겸인이 됐던 것일까? 증조부께서 고영근 할아버님께서 그 4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부친이 돌아가셔가지고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내다가 어떻게 민영이과에 의탁을 하게 돼가지고
집안엔 대대로 유품이 전해지고 있다. 이게 그 호패고요. 근데 이게 그 명판입니다. 고영근은 2개의 호패와 같은 수의 명판을 남겼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이 있다. 상어로 만든 호패 앞에다. 앞에엔 정해무과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다.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했다. 역사에는 기록이 잘 안 나와가지고 당상관 중에서도 이제 이품 이상이 되게 되면 이제 앞에라 그래서 상하의 패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게 상하패는 분명히 이제 이렇게 이름이 나오고 밑에 생년월일이 나오고 옆에 그 이제 그 문과나 무과에 붙어야 거기다가 이제 그 바수라니 거기 이제 정해면 정해년에 무과에 붙었다는 게 나오고 뒤에 이제 이거 발행한 앞에를 발행한 이제 그 해와 그다음에 여기 직인이 찍힙니다. 종이품의 벼슬은 어떤 직책이었을까? 고종실록에 따르면 그는 경상 좌도 병마절도사를 지냈고 5년 후엔 중추원 1등 의관에 임명됐다. 그에 대한 고종의 신뢰는 두터웠다. 1890년 외국 상인들의 양품 상점으로 시전 상인들이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한다. 원성이 빗발치자 고종은 고영근에게 특령을 내려 시장을 폐쇄하게 한다. 하지만 고영근은 때론 왕의 뜻을 거스르고 독자적으로 행동했다. 그는 정부가 외교와 개혁 노선이 달라 대립하던 독립협의를 강제 해산하자 이를 다시 세우는 운동을 주도했다. 1899년 6월 중추원 의장을 비롯한 수구 대신들의 집에 연이어 폭탄이 투척된다. 정부는 범인 체포에 1,000원, 밀고에 500원의 상금을 건다. 고영근이 조선에서 더 이상 활동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는 서울을 떠난다. 자기가 믿고 생각했던 것을 그대로 행동에 옮긴 그런 그 실천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은 그 시대에 어떻게 하면 자기가 오히려 지식인들은 그 뜻을 가지고 있다가도 나중에 변절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그 나라를 위하고 임금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한 건 때론 저 고종이 왜 내 뜻에 반하느냐고 그래도 이것이 바로 임금을 위하는 길이라고 설득해 가면서까지 자기 뜻을 굽히지 않았던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고영근은 일본으로 갔다. 그 사이 본국의 재판부는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그의 일본행에 고종의 입김이 작용했던 것일까? 김옥균과 함께 민씨정권의 암살 대상이었던 박영효는 일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한 발언을 한다. 그는 고영근이 출국하는 계기가 됐던 폭탄 사건은 꾸며낸 일이며 일본의 망명에 있는 친일파들을 처단하려는 계획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했다. 당시는 황태자가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이후에 고영근에게 그 명성황후의 원수를 갚아달라는 그런 취지의 말을 했다는 기록은 상당히 많이 여러 군데 보입니다. 따라서 고영근은 일본에 망명하기 전에 황태자 즉 후일의 순종으로부터 명성황후의 원수를 갚아달라는 그런 뜻을 전해받았기 때문에 일본적 자료나 또는 우리나라 쪽 자료에도 우범선을 살해한 것은 고영근이 고종의 명령에 의해서 또는 한국 조정의 명령을 받고 살해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자료들도 많이 있습니다. 고종은 고영근을 살리려 했다.
살해 사건이 일어나자 민영소와 민영환을 하야시 공사에게 보내 선처를 부탁했다. 당시 러일 전쟁을 준비하고 있던 일본은 고종의 협조가 필요했다. 만주 남부와 함께 주요 전장이 되는 만큼 한국 정부의 협조를 얻는 것이 중요한 외교 과제였다. (1904년 3월) 서울을 방문한 이토 히로부미에게 고종은 직접 고영근의 선처를 당부한다. 러일 전쟁은 주로 조선과 만주 남부에서 전쟁이 상정이 되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고종의 비위를 맞출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영근을 사형시키지 않는 고영근의 목숨을 살려주는 걸 외교 카드로 사용했습니다. 항소심에서 고영근은 무기징역으로 감형된다. 수감된 지 8년 후인 1911년 마침내 석방명령이 내려진다. 그것은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고종의 의지였다. 고종이 아관 파천 후 우범선에 대한 참수령을 내렸다는 점, 그리고 친일파를 처단하기 위해 여러 번 자객을 보냈던 전력이 있다는 점으로 미뤄볼 때 이 암살을 지시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고영근이 끝까지 독자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평생 나라를 걱정하며 임금에게 충성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고영근. 그는 이곳 홍릉에서 목숨을 건 마지막 투쟁을 벌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에 위치한 홍릉. 고종과 명성 황후가 합장돼 있는 곳이다. 일본 자객들의 칼에 왕비를 먼저 떠나보냈던 고종은 24년 후 이곳에서 왕비와 재회했다. 1922년 12월 11일 창덕궁 도남문 앞에서 한 노인이 엎드려 통곡하고 있었다. 소인을 벌하여 주시옵소서. 소인을 벌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고영근, 홍릉의 능참봉이었다. 고종 사후 2년 능참봉의 자원에 고종과 명성황후의 곁을 지키고 있던 고영근은 이날 자신이 비밀리에 홍릉에 비석을 세웠음을 공개했다. 당시 그의 나이 71,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다. 고영근이 세운 비석은 어떤 것이었을까? 홍릉의 능비를 모신 비각. 이 비각에 모셔진 비석은 홍릉이 청량리에 있을 때 만들어진 것으로 고영근이 바로 세우기 전엔 홍릉 한 구석에 미완의 상태로 방치돼 있었다. 도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고종 황제께서 생존해 계셔서 고종 황제에 대해서는 새겨져 있지 않았고, 그 당시에는 지금 보시면 태자가 새겨져 있는데 그 당시에는 태자를 새겨줄 수 없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홍릉 글귀와 명성 황후까지만 새겨져 있었던 거죠. 대함과 동시에. 비석엔 대한 홍릉 명성 황후란 8글자만 새겨져 있었고 그 사이는 공백이었다. 능비에 존호와 황제란 명칭을 쓰지 못하게 한 일본의 규제 때문이었다. 고영근은 극비리의 인물을 동원해 고종 태황제를 새기고 황후의 존호에도 태자를 넣었다. 그리고 합장을 의미하는 부좌를 추가해 비문을 완성했다. 총독부에서는 공식적으로 황제를 못 썼죠. 황제란 말을 안 쓰고 이태왕, 이전하 이런 식으로 깎아내렸는데 총독부의 입장에서 보면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대한이라는 용어는 일본이 쓰지 못하게 했죠. 왜 그러냐면은 대한이라는 나라는 이미 없어졌고
그 멸망한 나라의 이름을 쓰는 것은 안 되죠. 총독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방치해서 이제 어디다 쌓아서 이렇게 치워놨죠. 근데 그것을 다시 이제 수습해서 세우는 게 이제 고영근이죠. 이왕직은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장관, 차관 등 간부들은 일본의 눈치를 보고 있었다. 그들은 속히 비석을 다시 뉘는데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만장일치로 통과된 걸로 생각하고 곧 고종 태왕제 능비를 고영근은 이를 용납치 않았다. 내가 세우기는 격분한 마음으로 세웠으나 고종태 황제의 능비를 세운 이상에 내 손으로 다시 누인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오. 조선 총독부는 차관을 도쿄에 급하여 국내성에 보고했다. 홍릉엔 새로 세워진 비를 보기 위해 연일 인파가 모여들었다. 급기야 당국은 비석의 붉은 포장을 둘러막기 이른다.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자 1월 22일 사이토 총독은 마키노 국내성 대신을 방문해 능비 문제를 상의한다. 그리고 다음 날 총독부는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한다. 고영근이 세운 비를 그대로 두기로 결정한 것이다. 3.1운동 이후에 지금 언론도 한국 신문들도 나타나게 되고 이른바 뭐 문화 통치 시대라고 하죠. 좀 이제는 강압적으로 무단적으로 통치만 하고서는 도저히 누를 수 없다. 이것이 한계에 부딪혔죠. 그래서 3.1운동을 계기로 알게 되죠. 일본 사람들이, 일본 식민자들이. 그래가지고서 1920년대부터는 유화 정책을 펴면서 이 회유 정책을 펴게 되죠. 이렇게 풀어줍니다. 그런 속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참 양념식으로 풀어 넣어주는 것이죠. 3월 15일 조선 총독부는 임의로 능비를 건립한 책임을 물어 고영근을 능참봉직에서 해임한다. 하지만 고영근은 승리했다. 한국적 옹고집으로 20여 년간 묻혀있던 대한제국의 자존심을 일으켜 세웠다. 능참봉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그는 왕과 왕비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금곡의 숲속에 초가집을 짓고 홍릉을 바라보며 생의 마지막을 보냈다. 그것은 그가 고종 황제와 명성 황후에게 보내는 마지막 충성과 신이었다. 그는 한말이란 그 격동기를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우국충정을 가지고 또 그 우국충정을 행동으로 보이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영근이 일으킨 우범선 살해 사건이라든지 능비 건립 사건 등등은 현재 와서 생각할 때도 상당히 나라를 위해서 상당한 족적을 남긴 일이었다고 평가될 수 있겠습니다. 고영근은 홍릉의 능비를 바로 세운 이듬해 7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때론 우직하게, 때론 용감하게 자신이 믿는 것을 향해 나아갔던 사람. 그는 어지러운 시대 추락한 황실의 명예와 국가의 자존을 세우기 위해 끝까지 의리를 다했던 행동하는 양심이었다. 명성황후가 죽임을 당한 지 115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 치욕의 역사는 완전히 청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영근의 명성황후 복수 사건은 을미사변의 진상에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영근의 명성황후 복수 사건은
정작 진범은 단죄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르는 동족 간의 복수극이란 점에서 을미사변이 낳은 또 하나의 비극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사건은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는 나라에는 어떠한 비극적인 운명이 닥쳐올 수 있는가를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